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의 임동석입니다. 주말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요? 6월 11일 월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지상파 DMB 채널 유원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 거래일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 중국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등에 따른 경계 매물과 또 경계 심리도 만만치 않아서 여전히 우려감에 약세로 반전을 하면서 하락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 스페인에서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조금은 수그러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은 전 세계 골칫덩어리 문제아로 불리고 있는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를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여전하고요. 또 14일 날에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어서 증시 변동성이 다시금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감 역시 함께 있다는 것 여러분께서 꼭 헤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투자손자병법이 좀 불안해진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 먼저 살펴드리면요. 여의도 리포트, 동양증권 고윤기 대리와 함께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과 그리스 선거의 결과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합니다. 네, 오늘장 키워드에서는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의 전개 방향과 향후 전망을 예상해보고요. 네,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가능성에 대한 근거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투자손자병법 1부 순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초가를 통해서 오늘장 공략주를 알아보는 강정원의 3% 공략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또 코너명이 바뀌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께 매일 종목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좀 단기 매매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오늘 시초가 대비 제가 항상 그 종목을 제시할 때 매수가를 시초가로 말씀드리는데, 시초가 대비해서 3% 이상 플러스가 나면 일단 성공한 걸로 그냥 단기 매매 어떤 부분 측면에서 오늘 코너 이름을 좀 바꿨다. 그리고 시초가 대비 3%의 수익이 나면 성공하는 걸로 그렇게 코너명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많은 선전을 부탁드리고요.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볼까요? 네, 국내 시장 지난 주말 금요일에 사흘 만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도저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단기간에 상승세를 좀 보인 부분이 좀 하락세를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국 금리 인하 효과도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12.3포인트 하락한 1035.6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일단 그 스페인의 국가 시정등급이 상한게 낮춰지면서 하락을 한 모습을 보였고, 역시 이제 버냉키 연준 의장도 추가 부양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수를 하락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역시도 4.1포인트 하락한 461.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코덱스 200, 현대차, 삼성전자 엔지니어링, 한국 타이어를 집중 매수하는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테라세미콘과 SM, 다음 시니코너스, 매유업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LG전자, LG디스플레이, 포스코, 호남석유, LG화학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파라다이스, 컴투스, 네페스, 테라리스스, 파트론 이런 상위 다수 종목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난 주말 스페인 은행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따라서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스페인이 유럽연합에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일단 상승을 마감했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뉴욕 시장도 중국 금리 인하가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이 선제 조치라는 비판이 확산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긍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가 특히 이제 유가도 중국 금리 인하가 경기 둔화 전망에 따른 이 전체적인 비판론 이런 부분이 확산되면서 일단 유가도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84.1달러로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유가 다시 1% 정도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주 역시 이제 그리스 총선을 앞두고 변동성이 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스페인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주 금요일에는 LG 디스플레이 말씀하셨는데요. 종목의 흐름이 어땠는지요? 예, 시초가 21,750원에 출발했고요. 장중에 3.4% 상승하면서 일단 종가는 21,7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21,850원에 마감했습니다만 지금 시초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너명이 바뀌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24,000원까지의 제가 제시한 목표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관심 종목 어떤 종목 고르셨습니까?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크루셜텍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셜텍은 휴대기기 인증사치 전문 업체고요.
2001년도에 설립되면서 지난 2010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스마트폰의 입력 장치죠. 옵티컬 트랙패드 제품의 원천 특허를 확보하고 있고 이 세계 최초로 상용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 옵티컬 트랙패드가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 스마트폰에 이어 중저가폰과 이 스마트 TV용 리모컨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 초도 메이저 휴대폰 업체로 다변화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그 2분기 실적 호전 기대감을 두실 수 있습니다. 크루셜텍이 1분기 매출액은 430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영업이익도 22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지난 4분기에 비해서 적자 규모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역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좀 지속적인 하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 고객사인 림의 실적 부진과 더불어서 이 옵티컬 트랙패드의 투자력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하락의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2분기 이후부터 이 영업이익이 빠르게 호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옵티컬 트랙패드가 이제 휴대폰 제조사인 그 림의 신규 플랫 모델에 지금 공급이 시작됐고요. 또 피처폰과 대만의 모니터와 노트북 업체에 대한 그 옵티컬 트랙패드 공급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플래시 모델이라고 해서 그 IPTV용 그 리모컨인 에어로 마우스가 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주 고객사인 그 대만의 핸드셋 업체에도 공급이 2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핸드셋 업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부분이 에어로 마우스 특히 이제 옵티컬 트랙패드 외에 기존 고객사인 NG U+와 이 지분 참여를 한 다음 그 TV에도 2분기부터 제품이 공급되면서 스타벅스도 함께 공급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2분기 때 매출 회복세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그 MS 터치 패널의 성장성을 들 수 있는데요. MS 터치 패널은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테두리가 없는 터치 스크린을 구현했다는 점인데 이 지난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에 그 모바일 월드 콘그레스에 이 크루셜텍이 공개를 했는데 이 아주 큰 관심을 갖는 그런 정전식 터치 패널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일반 정전식 터치 패널과 다르게 이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이 터치가 가능한 그런 터치 스크린을 구현을 했습니다. 획기적인 정전식 터치 스크린인데 이 자체 개발한 IC 칩을 통해서 이 고성능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게 특징적인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올 3분기부터 역시 양산이 되면서 이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한 기대, 그동안에 옵티컬 트랙패드에 대한 실적만 갖고 성장성이 좀 약화됐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비해서 순이익 지난 내년도에는 거의 2배 이상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5월 중순 정도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크루셜텍의 적정 밸류에이션은 뭐 적정성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보수적으로 올해는 EPS가 724원이고 내년도에는 1,500원대가 넘는 그런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독점적인 업체는 PR 15배 이상의 아주 프리미엄을 적용받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올해와 내년도 실적을 중간치의 어떤 실적을 산정하더라도 적정 밸류에이션은 16,000원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 크루셜텍을 시가 공략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크루셜텍 가격대에 대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오늘 시초가 공략을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역시 시가 대비 3%로 이상이면 성공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7,700원 하나씩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 룰을 적용하고 이게 처음 추천하신 종목이니까 꼭 3% 이상 상당한 수익 좀 거두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개장을 약 한 15초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좋습니다. 거래소가 21포인트 상승한 1.17% 상승하면서 1857, 코스닥이 5.21포인트 상승한 467포인트로 현재 동시호가 상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이 막 개장을 하고 있는 순간인데요. 자, 이제 막 정규장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6월 11일 월요일장 출발 포인트는요. 거래소가 22포인트 상승한 1858, 그리고 코스닥이 5.2포인트 상승한 467포인트로 각각 1.2% 내외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우리 투자증권의 S&G센터 정태긴 전
전문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출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정태훈 전문가님. 일단은 뭐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스페인의 어떤 구제금융 소식으로 인해서 현재 시장 1% 압박의 상승 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장뿐만 아니라 환율도 큰 폭으로 현재 안정이 되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서 이번 주에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 1,165원 정도 현재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1,858포인트, 지금 현재 22포인트 정도 상승한 흐름으로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상승 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850포인트의 박스권 돌파를 하는지 여부도 이번 주 한번 체크 포인트로 한번 삼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정정을 하겠습니다. 1,860포인트 1.38% 상승한 1.38% 정도 1.38%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시장이 큰 폭으로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금 현재 2%권의 어떤 큰 폭의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9%, 현대중공업이 2.1%, LG화학이 2.4%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신한지수가 2.66%, KB금융이 2.51%, SK하이닉스가 3.68%, LG디스플레이가 3.4% 정도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과 같은 금융주들이 상당히 큰 폭의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도 현재 2.5% 정도,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하나금융지수도 2.6%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스페인 구제 금융 소식으로 인해서 어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금융주들이 조금 힘을 받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유럽의 어떤 발주에 대한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됐었던 조선주도 현재 힘을 좀 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2.1% 정도 강세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현재 3.38% 정도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2.8% 정도 현재 강세 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눈에 띄는 업종들은 IT, 조선, 그리고 금융주가 현재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자, 거래소 출발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 볼까요? 네, 현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22% 상승하면서 467선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승 종목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700종목 넘어가는 그런 상승세로서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 100종목 정도만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2%대의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종이 목재 업종이 일단 3.7%로 전반적인 강세를 좀 이뤄주고 있고요. 그 뒤에 이어서 그리고 운송이 지금 현재 2.7%대, 그리고 전기전자가 한 2.5%대 상승세를 이루면서 일단 운송과 전기전자 중심으로 해서 일단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건설주들도 좀 오랜만에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1.9%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음식료 담배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디지털 컨텐츠 업종들도 굉장히 초반에 강세를 보이면서 일단은 상승 상위 업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지금 현재 그 금융업종 같은 경우 코스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0.2%대 하락세로 좀 출발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좀 하락하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경기 방어주들 성격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좀 약합니다. 비금속 같은 경우 0.18%, 그리고 섬유의료 업종이 0.5%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제약과 유통이 각각 0.4%대, 0.6%대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좀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통신 서비스, 통신 방송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약 1%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오늘 장에서 좀 특이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종목들별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그 오늘 코스닥 시장은 대부분 상승하고 있는데 대장주죠. 그 셀트리온이 0.3%대 약보합권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뒤에 이어서 다음 같은 경우가 오늘 장에서 1.8%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를 내려가서 보게 되면 또 CJ ENM이 오랜만에 2.5%대 역시나 강세로 좀 출발하고 있고요. 네오지 게임도 2.2%대 강세로 출발하면서 게임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도 좀 이렇게 부각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승률 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업종들을 보게 되면 오늘 장에서 게임 하이가 5.3%대 역시나 같은 게임주죠. 오늘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게임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IT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부각을 받는 가운데 크루셜텍이 오늘 장에서 3.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SNU가 4.3%대, 그리고 네페스도 2.2%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IT 부품 업종들이 좀 이렇게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게 되면
오늘 장에서 지금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5억 원의 순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1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3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코스피 시장에서도 오늘 장에서 좀 순매도세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관이나 그 외국인이나 개인들이 좀 특이한 동향은 선물과 현물에 있어서 반대되는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 정확하게 그 수급 주체들이 한 방향으로 좀 이렇게 몰고 가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해칭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이트 매도 전략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줄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서 과도하게 매수를 해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좀 자제하시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양시장의 긍정적인 출발 상황을 정리해 들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의 흐름,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으로부터 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스페인의 구제금융 지원 결정 소식이 불확실성의 완화 재료로 작용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10원 40전 하락한 1165원에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이런 소식들이 나타나면서 유로화가 1.26달러를 상회하면서 원빅 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인 것이 오늘 달러원 환율의 긍정적인 출발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중국의 5월달 수출이 15.3% 증가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라는 이런 점도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재료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는 일요일날 그리스 총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 주에 주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유로화의 상승만 바라보면서 쇼플레이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무래도 쇼플레이 중에서도 좀 제한적으로 쇼플레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채권 시장은 어떨까요? 네, 채권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금통위에서 금리의 인상뿐만 아니라 인하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타남에 따라서 국고 3년물이 기준금리인 3.25%까지 하락하는 그런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미 금리와 단기적으로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스페인의 구제금융에 대한 단기적인 불확실성 해소 모습으로 아무래도 되돌림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11틱 하락한 104.77에 거래가 시작되면서 증시의 강세에 반대되는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제 지표를 추가로 확인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스페인 문제가 결국에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이런 점에서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악재 반영도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과 외환시장, 채권시장 흐름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입니다. 지난 주말 스페인 구제금융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시장은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각 증권사들은 어떠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스페인 구제금융 계획의 시사점과 투자 전략에 대해 말하고요. 신한금융투자 스페인 투어사와 베니스상이 남아 스페인과 그리스, 유럽 문제 두 국가를 이렇게 비유한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요. 우리투자증권 연초 업사이드 리스크 기억난다면 지금은 리밸런싱 타이밍이다 이렇게 정리했네요. 삼성증권 변화의 시기에 들어서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양증권 마찬가지로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과 그리스 선거 영향에 대해 분석해봅니다.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유럽 문제 해결 방안은 ECB의 탄력적인 정책 변화, 은행 지원 시 유로존 공동 책임, 그리고 재정 통합이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주말 스페인에 대한 최대 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 총선을 앞둔 방화벽이었다는 점, 예상치를 크게 넘어선 지원 규모는 유럽 문제 해결의 전형적인 패턴인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점,
그리고 자금을 스페인 정부를 통해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이번 자금 지원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스페인 지원 대책은 단기적으로 유효하며 코스피 상단 1,900포인트까지의 단기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스페인은 구제금융 신청으로 위기는 넘겼지만 급한 불을 껐을 뿐이고 유로존 정책 입안자들은 일단 그리스 총선 결과를 확인하고 글로벌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 경제 지표 또한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이번 주는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도래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벤트를 확인하면서 변동성을 대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그리스와 프랑스의 총선 그리고 쿼드러플 위칭데이 등 주식시장에 영향력 높은 이벤트가 산재해 있습니다. 글로벌 완화적 통화정책 공조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면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리스크도 고려할 때라고 봤는데요. 업종별 선호도로는 IT, 자동차, 철강, 화학, 기계, 호텔, 레저를 꼽았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780에서 1850 사이에 제한된 주가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 관련 기대도 높아지는 시점으로 이번 주 주말 이후 분위기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투자 전략으로는 역발상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낙폭과대 산업재 소재 업종은 특히 주식시장 안도랠리 구간에서 가격 매력이 부각되며 초과 수익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마지막 동양증권 리포트 내용은 고윤기 대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스페인 구제금융 소식이 들렸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는 그리스 재총선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흐름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일단 6월 9일 날 이제 스페인 재무장관은 이제 공식적으로 구제금융 자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과는 달리 은행 자본 확충에만 구제금융 자금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스페인 정부의 재정 건정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스페인 은행의 자산 규모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은행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은행 위기 확산 시에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구체적인 자금 요청 규모는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요. 시장에서는 최대 1,000억 유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구제금융 자금 지원 요청은 6월 21일 EU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서 구제금융 지원 조건 합의 후에 승인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6월 17일이죠. 금주 그리스 선거 결과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주목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긴축을 지지하는 그 신민당이 구제금융 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시리자를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석수를 추정을 해본다면은 긴축을 지지하고 있는 신민당과 사회당이 163석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론조사 결과대로 동일하게 그 그리스 재총선의 결과가 나온다면 유럽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 재총선 결과가 가시화되기 이전까지는 유럽과 관련된 불안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글로벌 증시 내에서는 그리스 선거에 대한 어떤 경계 심리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6월 7일이죠. 중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했었는데 이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대출 증가와 은행 구조개혁 및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경기 연착륙에 대한 신뢰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경기 모멘텀 둔화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 미친 영향 중립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그 유럽 은행 위기 완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위험 수준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상장 기업의 2012년 연간 순이익 추정치는 106조 원으로 크게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주 코스피 예상배는 181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까지 보고 있습니다. 유망되는 업종은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항공과 은행 업종 등이 유망해 보입니다. 네, 이번 주 관심 업종으로 IT, 항공, 은행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흐름부터 좀 볼까요? 네, 사실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오늘 장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연속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고, 그 저항에서 주가가 조정을 깊게 받아버리거나 약세를 크게 타버리면은 결론적으로 다시 전 저점을 건드릴 수 있는 요건이 생길 수 있고, 반면에 거기에서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하는 형태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다라면은 그러면은 이 반등 형태가 좀 더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이나 아니면은 좀 길게 봤을 때 화요일까지 주가의 반응이 하락이냐 또 상승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전저점을 건들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추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페인의 부분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요소들이 당분간 장세를 좀 더 강세로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목을 좀 더 끌고 간다든가 아니면은 좀 낮은 조정, 얕은 조정이 나올 때 저점 매수를 좀 빨리 한다든가, 이런 좀 강세적인 부분에 대한 마인드로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장세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만 매기가 몰린다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상승 형태를 가진다든가, 이런 모습들은 여전히 벗어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치 테마나 아니면은 강세를 꾸준하게 보여주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몇 가지만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종목의 선별적인 공략이나 그 다음에 또 강한 종목으로의 갈아타기 대응, 이런 것들은 계속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그런 대응을 안 해주면은 장세 자체는 강세를 띠고 지수는 추가 상승을 해주겠지만은 종목은 안 오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게 어쨌든 맞는 종목에 대한 교체 매매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이 그만큼 좀 중요한 장이군요. 잘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흐름 말씀해 주십시오. 예, 포트폴리오의 대응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주로 이제 전부 약간 개별 성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편입한 이지라든지 그다음에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추가 하락 없거나 아니면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태로 판단이 되고요. 또 요즘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며칠간 뜸을 들였다가 올라가는 경향이 좀 많은 관계로 한 며칠 정도는 기다려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파미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7,000원대까지 추가로 상승세를 타면서 옆으로 좀 기기 시작하는 구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2차 상승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때까지 상승했던 것 때문에 조정을 다시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요 며칠 사이에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까지 좀 지켜보고요. 거기서 주가에 추가 상승이 없다면은 매도를 했다가 다시 저점에서 재공략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준다라면은 여기서 뭐 굳이 매도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가져가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미셀은 오늘 내일 정도의 진행을 눈여겨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좋겠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뭐 큰 이렇다 할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 전략을 쓰거나 홀딩을 하는 전략으로 가셔도 충분할 걸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자 봐야죠. 먼저 정태근 전문가께서 오늘장 키워드를 짚어드립니다. 네, 또 오늘장 키워드 같은 경우 아무래도 좀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의 어떤 1,000억 유로 정도의 구제금융 소식이 아무래도 좀 키워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앞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생길지 이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아무래도
스페인의 그 프랑스의 어떤 그 총선이라든지 그리고 그리스 총선 이런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겠다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키워드는 일단은 스페인에 관한 얘기부터 좀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0억 유로 정도의 어떤 구제금융 뭐 그 은행권 부실에 대한 지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기관을 거친다는 부분들을 본다면 어쨌든 구제금융이라는 부분은 좀 부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어쨌든 그 정부의 어떤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지만은 정부 산하기관인 은행 구제 금융기관 프로브를 통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 부채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직접적인 민간 지원이 아니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어떤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부실을 막아줄지 여부도 조금 이후에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동안 보였던 아일랜드라든지 그리고 포르투갈, 그리스에 대해서 어떤 적용이 됐던 추가 긴축이라든지 그리고 실사단 감시 등과 같은 어떤 강력한 조치는 제외가 됐다는 부분도 좀 특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구제금융에 대한 지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앞으로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려 본다면은 어쨌든 그 스페인에 대한 불확실성,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던 부동산 어떤 버블 붕괴로 인한 스페인 은행권들의 부실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는 어쨌든 조치를 해 나가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돼 나갈 것이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그리스 총선, 그리스에 대한 정치권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리고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동반적으로 맞물리게 된다면 상당히 큰 파급 효과가 발생이 되겠지만은 1차적으로 그리스 총선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리스 은행권에 대한 부실을 막기 위한 조치가 선제적으로 나왔다는 부분들이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장후반에 힘을 냈다는 부분들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1차적으로 선제 조치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조금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면에 조금은 보셔야 될 부분이 어쨌든 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그 정부 산하기관인 은행 구제 금융기구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게 되지만은 어쨌든 이 부분이 정부 부채로 집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즉 정부의 대한 부채가 1,000억 유로 정도 추가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정부 부채로 집계가 되게 되면서 앞으로 이 부채를 갚아나가야 어떤 금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스페인의 어떤 재정정책에 발목을 좀 잡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원활하게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부분, 특히나 방케은행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어쨌든 앞으로 스페인 재정정책에 관한 부분이 우려감이 해소가 되느냐 아니냐면 추가적으로 우려감이 지속이 되느냐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1,000억 유로였던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서 이것으로 끝이 날 것이냐 아니면 끝이 나지 않을 것이냐 그 부분이 앞으로 좀 체크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 두 가지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정부의 어떤 부채 증가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어떤 이런 자금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평가를 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무래도 조달금리, 즉 국채금리가 얼마만큼 안정을 찾느냐 아니면 급등을 하느냐 그 부분이 조금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부실이 제기가 되게 되면서 스페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6.7%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채금융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6.2% 정도 안정을 찾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 구제금융을 받았다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되면서 추가적인 스페인의 어떤 10년물 구제금리가 안정을 찾느냐 아니면은 구제금융에 대한 부분 1,000억 유로 지원을 받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의구심이 제기가 된다면은 국채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어쨌든 그 선제 조치가 나왔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지만은 2차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어쨌든 정부의 스페인의 어떤 정부 부채가 증가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자금 조달금리 즉 국채금리가 상승한지 여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차적으로 그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면은 시장에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크겠지만 그게 아니라 스페인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된다면은 이 1,000억 유로 어떤 1,000억 유로 자금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어떻게 본다면은 추가 자금이 필요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베팅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은 어쨌든 국채금리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뭐 좋다 안 좋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좋게 될
가능성 그리고 안 좋게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 두 가지 어떤 가능성을 일단 가져가시면서 국제금리를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프랑스 총선이라든지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총선도 어쨌든 불확실성을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어떤 전개 방향도 계속 좀 체크를 하자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성규 팀장의 오늘장 키워드는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번 주에 이제 그리스 총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그리스가 물론 자체적으로 회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만 자체적으로 회상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이렇게 우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독일 같은 경우가 그렇죠. 통일 이후에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유로존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특히나 유로화가 생겨나게 되면서 약간은 단일 통화를 쓰고 있는데 정책 자체에서 각국이 좀 다르게 쓰다 보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 이제 독일로 좀 이렇게 우호적 환경들을 만들어줬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유럽 국가들 굉장히 어렵지만 오히려 독일의 재정 자체는 굉장히 탄탄해지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가 자체적으로 탈퇴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독일 같은 경우가 적극적으로 좀 막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독일이 한 것을 보면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어느 정도 완화를 좀 해주고 또 벼랑 끝에 몰리면 계속해서 완화를 해주고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데 그 유료화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독일 경제가 지금까지도 그 국권이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유로존의 그 유지를 좀 필요로 하는 독일의 힘 때문에 아무래도 독일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스의 그 유로존 탈퇴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디스가 이제 우리나라 그 대형 은행들에 대한 그 신용등급을 강등을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그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 일단 신용등급을 강등을 그런 하향 전망을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됐을 때 그 자본 확충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크죠. 근데 스페인이 그 이전에 이미 구제금융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스페인 자체에서는 그것을 구제금융이 아니라 그냥 자금 지원 쪽으로 부르는데 사실상 그거는 크게 무엇이 다른 건지 그것은 구분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이전에 어느 정도 구제금융을 받는다라는 거 그런 점들은 증시에 약간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일단은 물론 스페인 자체가 은행권들에 대한 부실 우려가 상당히 크고 거기에 의존돼 있는 유럽 국가들의 어떤 그 부실 사태도 더 크기 때문에 향후에 문제가 발생됐을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페인이 이 정도 됐다 1달러 될 수 있다라는 거는 투자 심리 상태로는 좀 안정적인 상태로 이렇게 들어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리스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는 이 변동성이 역시나 확대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그렇죠. 그냥 단순 옵션 만기일이 아니라 쿼드라플 윌칭데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부합하게 되면 상당히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위로도 크게도 갈 수도 있지만 아래도 크게도 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장중에 위아래로 흔들리는 폭도 상당히 크다는 것도 당연히 그런 부분 역시 이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는 고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려가면 조정 국면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한 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과도하게 오늘 지금도 상승폭은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들을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그렇게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업종별 투자 전략 짜봐야 될 텐데요. 정태근 전문가님 먼저요. 네. 일단 코스피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게 된다면 시쪽 같은 말씀을 드렸듯이 조선업종이란지 그리고 조선업종이란지 은행업종 그리고 IT 업종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종별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조선업종이 마찬가지로 단연탑입니다. 3.3%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업종도 힘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유업종이 힘을 좀 내다 보니까 3% 정도 강세가 흐름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은행업종이 2.68% 그리고 건설업종이 2.57%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조선업종과 은행업종 아무래도 연관성이 있겠죠. 지금 현재 유럽의 어떤 그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업종이 조선업종 그리고 은행업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페인의 어떤 구제금융 지원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은행업종은 당연히 그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우리금융, KB금융과 같은 금융지주사들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스페인의 어떤 영향권에 상당히 갇혀 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업종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현재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수주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요. 수주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은 그리스라든지 그리고 또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그동안 발주됐던
발주됐던 물량에 대한 발주가 됐던 물량들에 대한 연기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됐다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반영이 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스페인 구제금융 소식, 스페인이란지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소식으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은 발주 연기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선업종 강세를 볼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업종도 2.63% 정도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현대건설이란지 대림산업 그리고 두산중공업의 어떤 종목들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은행업종이 상당히 부채와 연관성이 큽니다. 근데 시장에서 어떤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공급이 되게 된다면은 이 부분이 은행으로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효과를 보는 곳이 건설업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채와 조금 상당히 연관성이 큰 업종이 건설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업종도 지금 현재 3.1%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스페인의 어떤 구제금융 소식이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그런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떻게 본다면은 1차 산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학업종이 그와 같은 연관성으로 현재 3.1% 정도 강세를 보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일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는 이유들은 이런 연관성들이 있다는 부분들도 조금은 상기를 하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기가스 업종은 상대적으로 1.5%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좀 한국전력과 좀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전력이 1.86%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기요금 인상이 좀 부결이 됐습니다. 최근에 날짜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4월 30일부터 현재 한국전력의 어떤 거래량이 이렇게 위쪽을 보시면 증가하게 되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국면이 보였었는데 한국전력이 어떤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전기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24,000원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오늘 2.28% 정도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IT 업종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현재 6.17%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왜 강세를 보이는지도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LG 디스플레이가 1분기 때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즉 흑자 전환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TV 패널 가격이 계속해서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좀 반영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지 못했는데 오늘 40인치 그리고 42인치 TV 패널 가격이 $5 정도 현재 상승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이 타이트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 그리고 하반기 중국 보조금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TV 패널 가격이 현재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TV 패널 가격 인상이 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2분기 LG 디스플레이 실적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OLED TV에 대한 어떤 투자, 그런 부분도 현재 호재가 좀 되고 있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SK 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SK 하이닉스는 주말에 좀 긍정적 소식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5.97% 그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로 현재 6% 정도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IBM과 차세대 메모리인 PC램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제휴 전략 이런 부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 내면에 조금 좀 더 그 원초적인 이유를 한번 들어본다면은 PC램을 개발하게 된다면 즉 어디로 공급이 되겠습니까? IBM으로 공급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PC램이든 D램이든 낸드 플래시든 어떤 이런 제품을 만들게 됐을 때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급처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 즉 어쨌든 제품 판매가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SK 하이닉스 좀 긍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동안 LG 디스플레이는 그 LCD 패널이 좀 발목을 잡았듯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이란지 그리고 낸드 플래시 좀 발목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PC램의 어떤 공동 개발 그리고 이쪽 부분에 대한 어떤 제품 판매가 예상이 되게 되면서 아무튼 조금 호재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그 배드 종목이라 좀 표현을 써볼게요. NC소프트만 마지막으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가 오늘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지금 2%까지 낙폭을 줄였다가 다시 5.9% 정도. 오늘 이상이 그 컨셉이 좀 6%인 것 같습니다. 5.97%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그 김택진 대표이사가 물량을 현재 25만 주죠.
SK 전체 NC소프트였던 전체 지분 14%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21만 주 중에서 25만 주 죄송합니다. 321만 주 중에서 25만 주를 현재 매각을 했는데 8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은 8,600억 정도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주도 아닌데 경영권 보통주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다는 부분들은 조금 뭐 실질적으로 매력이 없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 지분 매각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조금 NC소프트에 좀 제기가 되게 되면서 현재 시장에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그 블레이드의 그 BNS죠. 블레이드 앤 소울이 지금 현재 다른 게임으로 해서 조금 상당히 좀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영권에 대한 어떤 얘기 그리고 의구심이 좀 제기가 되게 되면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 NC소프트는 조금 제 생각이지만 조금 접근을 자제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업종별 투자 전략 이성규 팀장께도 듣겠습니다. 네, 일단 스페인 얘기를 좀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 실업률이 그 유럽 국가 내에서도 2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존 국가들 중에서 거의 최고죠. 그리고 20, 30대 기준으로 보게 되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재정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긴축으로 가게 됐을 때 물론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측면을 유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재정 확대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말 그대로 뭐 월급을 받지도 않고 무직이 됐습니다. 무직이 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벌을 게 없으니까 벌고 이럴 것이 없다 보니까 차라리 안 쓰냐 아니면 여기서 대출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일어나느냐인데 안 쓰고 하려다 보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더 적자만 확대되고 말 그대로 빚만 더 지는 양상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좀 이렇게 스페인 쪽에서도 약간 쓴 것 같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단은 IMF의 그런 어떤 지원 방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여타 국가들 특히나 뭐 신평사들은 특히나 긴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이 옛날에 아시아 외환 위기를 겪었을 때 그때는 긴축을 굉장히 강요를 많이 하고 그 대가로 해서 향후에는 금융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그런 결과들을 나왔는데 유럽 국가들이 뭐 지금 자본시장이 개방이 안 돼 있는 것은 아니죠. 다 개방이 돼 있는데 그것들 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해 주냐? 그만큼 스페인의 그 재정 적자라는 그 문제라든지 향후의 그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스페인의 재정 적자 문제는 상당히 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빚을 지고 그것으로 다시 한번 잘 해보겠다 이건데 만약에 그거를 못 갚았을 경우에 향후에 못 갚았을 경우는 그 타격은 엄청나게 클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긴축 재정으로는 좀 이렇게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런 쪽으로 이제 선회를 한 것이고 결국에는 성장 정책을 추구하는데 첫 번째는 은행들입니다. 은행에 대한 지원이 지금 현재 절실한 상태고 은행들이 자본 확충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은행 쪽으로 특히나 스페인의 그 은행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은행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업종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섹터적으로 유망한 것은 돈이 먼저 가는 쪽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은행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업종들도 약간 은행 쪽으로 좀 기우는 모습들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업종별 투자 전략까지 짜봤고요. 계속해서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을 연결해서 코스닥 특징주에 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 상당히 흐름이 지금까지 좋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네, 스페인의 구제금융선의 미 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주말 뉴욕 증시 영향으로 30포인트 상승한 1866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기가스를 제외한 전업종이 상승 중인데요. 지난주 중국의 그중금리 인하는 중국의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심각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정책 대응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정책 공조가 가시화됐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코스피는 지난주에 1776포인트를 저점으로 완만한 상승이 예상됩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 어떤 회사를 고르셨나요? 네, 사조그룹 계열 회사인 사조산업입니다. 2006년 매출 1,891억 원에서 매년 성장을 지속해 2011년 4,125억 원을 달성했고 올해는 4,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산 부분은 횟감용 참치를 잡는 연승 부분,
캔용 참치를 잡는 선망 부분, 명태와 대구를 잡는 트롤 부문으로 나뉘어집니다. 연승 부문에서 세계 최대 규모 선단을 구성하고 30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1등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트롤 부문에서는 지속적인 합작 사업 확대를 통해 주력 어종인 명태뿐 아니라 대구, 돔 등으로 어종을 확대해왔습니다. 특히 트롤 부문의 성장과 관련해서 이갑숙 대표는 오양수산과 대림수산을 인수해서 다양한 어장과 어종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 된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초창기부터 수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5대양을 누빈 사조산업은 새로운 어장을 개척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원양업에 대한 공격적 투자를 단행했으며 이것이 결국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원양업 기반을 가진 사조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최근 여러 진입 장벽으로 원양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은 한정된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생활 수준의 향상, 농산물 가격의 급등, 웰빙 트렌드의 영향으로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피시플레이션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결국 원양업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쿼터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고 어장과 어종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사조산업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선박 확보에 대한 공격적 투자를 통해 노후 선박을 교체하고 새로운 어장을 개척해서 연어, 메로 등 신규 어종 확보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네, 자, 신규 사업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사조산업,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요? 네, 현 주가는 PER 5.3배, PBR 0.99배로 밸류에이션은 저평가입니다. 연승선과 선망선의 신규 투입 계획으로 어획량 증가가 예상되며 참치 가격 상승세가 기대되는 등 실적 성장세가 전망이 됩니다. 5만 원에서 5일선과 21선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만큼 추가 상승도 기대가 됩니다. 매수가 5만 1,500원에서 5만 2,800원, 목표가 5만 5천원, 손절가 4만 8천원 제시합니다. 네, 오늘은 참 오랜만에 들어본 종목이네요. 사조산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동보증권의 김성헌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의 전문가께도 종목 하나씩 또 들어봐야 되는데요. 먼저 정태근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완제 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군수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는 군수산업이 현재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국항공우주의 매력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M&A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금융공사가 그 6월달 안으로 자금사 선정 그리고 매각 공고를 마무리를 짓고 3분기 때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M&A 모멘텀은 다시 한번 이루어지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그 측면은 실적적인 측면을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한국항공우주가 올해 들어와서 그 올해뿐만 아니죠. 작년 11월 달에 가격을 보게 된다면 4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서 올해 지금 현재 2만 4천 원까지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올해 4만 원에서 2만 4천 원 큰 폭의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올해 전체 수주 물량이 한 7조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7조 정도 됐었는데 이 수주 물량이 7조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발목을 잡았냐면 지금까지 1분기 때 실적을 보게 된다면 순이익률이 4.7%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보통 한국항공우주의 그 순이익률 같은 게 한 8% 정도 집계가 되는데 그만큼 수주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저가 수주입니다. 그래서 저가 수주 이 부분이 좀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순이익률이 다시 8%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최근에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24,000원에서 28,000원까지 반등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런 실적에 관한 우려감이 좀 해소가 좀 되게 되면서 최근에 기관들 특히나 투신 그리고 기금 쪽에서 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 좀 양호하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 대응 포인트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게 된다면 오늘 제가 28,000원 정도 가격을 잡았었는데 일단 그 장중에 조금 그 도치형 어떤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28,000원까지 한 61선 부분까지 조금 기다려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28,000원을 주게 된다면 28,000원에 매수를 해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적어도 종가에 매수한 쪽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21선이 있는 한 35,000원 부분 정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선이 있는 한 26,000원 정도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국항공우주 첫 번째 종목 들어봤고요. 이성규 팀장께서는요. 네, 저는 앞전에 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융업종을 오늘 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융업종 중에서도 일단 신한지주를 탑으로 좀 이렇게 꼽을 수 있겠는데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그 4개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그 신한지주가 있고요, 우리금융이 있고 그리고 KB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그 흑자를 봤던 기업입니다. 그만큼 자본력은 뭐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금융업종을 이제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진 않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일단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겠고요. 그런 위기들이 해소됐을 때는 일단은 뭐 제가 싫다고 하더라도 은행업종들, 금융업종들은 역시나 단기적 상승이나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밸류에이션 자체를 보게 되면 이 지주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주사기 때문에 PBR 기준에서 한 1배수 정도가 되게 되면 고평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PBR 가치로, 그러니까 EPS 기준보다는 BPS가 더 이렇게 들어맞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 실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잠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한 36,000원 정도가 한 0.5배수 정도의 그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보시는 한 46,000원 정도가 작년 그 1배수 정도 이게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근데 올해 예상 실적 정도가 한 5,000원 정도 EPS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만 좀 상향 조정해서 저점 같은 경우는 올해 한 38,000원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위로 고평가 같은 경우는 한 51,000원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보는 것보다는 일단 현재 구간에서 약 5% 정도의 그러니까 실적이 늘어난 부분 5% 조정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51,000원까지 계속해서 그거보다는 일단 1차 목표가라고 할 수 있는 46,0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최종 손절가는 최하단 부분인 36,0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한국항공우주와 함께 신한지주까지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고른 종목이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믿고 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 우진투자컨설팅 이성규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번으로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주시고요. 자, 저희 투자손자문법 블로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탄생기념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들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